빅롱트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반감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 좀 넘어가고 있고 이제 여기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우리가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FOMC 같은 경우는 아까 페드워치를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88%에 달한다. 사실상 25bp의 얕은 인하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끝나고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하는 파월의 코멘트가 중요하겠죠. 전체 현황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채널 자체는 붉은색 계열은 상승 트렌드, 푸른색 계열은 하락 트렌드입니다. 어제 큰 그림은 설명드렸으니까 4시간 봉으로 짧게 설명만 드려볼게요. 어제 주요 과제로 제시한 내용은 요 보라색 하락선 혹은 이 하늘색 상단선, 그리고 요 선을, 주말에 형성된 요 선을 상승으로 두는 삼수의 이탈 여부였습니다. 근데 뭐 요걸로 보나 어쨌든 이탈은 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이제 OI라든지 스마트머니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깨름직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결국에 깨름직한 내용이든 뭐든 해소가 되려면은 우리는 가격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가격으로. 따라서 오늘 포인트는 첫 번째,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어쨌든 중간중간 이런 변동성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아니고 방향이 정해졌다면은 바로바로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추가 상승이 아니라면은 이제 리테스트가 일어날지를 봐야겠죠. 그림 그려놓은 걸로 본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가 뭐 재차 오를 걸 기대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매매는 어떻게 했냐?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89K 라인, 여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매수를 받았습니다. 이 꼬리와 여기 뭐 어디 사이에서 시장가로 매수 받아가지고 40% 비중 올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텔레그램 캡처로 다 가져왔고, 그래서 중간중간 뭐 익절합니다. 약익절.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익절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잡은 이 라인이 막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갖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94K 라인에서 정리 한번 크게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다. 근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많이 내려왔길래 여기서 재매수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롱 포지션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다. 평단은 여기서 한 200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200.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단기 경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이게 우리가 롱 전략에 들어간 1TP가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근데 그림이 지금 좀 꼬름하게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터치가 되고 분기점이 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자체는 되게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전략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수적으로 목표가 정도로 운용을 하는 게 좋겠다. 2번은 이제 오르는 시나리오죠. 이 경우 두 번의 큰 하락을 체험했던 94K 라인은 더 이상 큰 저항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95K 라인이 중요해지고, 만일 여기서 재차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우리 목표가는 98K 라인이 됩니다. 이게 무조건 베스트 시나리오죠. 하지만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냐?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리테스트 얘기입니다. 리테스트. 이 두 선을 체크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어쨌든 가격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런 과정에서 고점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 몇 번 있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있는 일이다. 이런 게. 이제는 자꾸 리테스트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진짜 찐반이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길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비트코인 여러분 상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리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말은 뭐냐? 여기서 만약에 1번 경로에서 실패하고 3번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리테스트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이 반등은 이제 짭이구나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다. 사실 오늘 분석 같은 경우는 딱히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요 구간을 어쨌든 넘어주던지 지지를 받던지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들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울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반감기가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반감기가 결국에 뭡니까? 공급 쇼크를 의미한다. 수급 논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반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반감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 말대로라면은 4년마다 무한 돈복사 시켜준다는 거예요. 무한 갈비도 아니고 무한 돈복사를 시켜준다는 건데, 이게 솔직히 그냥 뭐 이론 떠나가지고
가지고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더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반감기는 애초에 안 믿긴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 반감기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 인용하는 자료들은 친 비트코인파에 속하는 기관 사람들의 이장만을 가져온 겁니다.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거 만약에 JP모건에서 야,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 안 먹혀 하면은 이런 얘기는 씨알도 안 먹힌다. 왜? 얘네들은 원래부터 비트코인에 적대적인 애들이니까. 근데 비트코인 친화적인 애들이 야 근데 이거 반감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반감기 예전 같지 않아. 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꼽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1번 기관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 개인 리테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관이라는 애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3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매크로 자산이라는 것.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그리고 정부가 참여함에 따라, 자 등등의 이유로 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히 투기적 자산이 아닌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밀어붙였던 반감기라는 다소 투기적인 요소는 이제 조금 희석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이죠. 네, 다음 친 비트코인파 중에 한 명이죠. 이제 애널리스트 분인데 린 알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 유동성과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 같은 매크로적 요인에서 더 크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자면은 사이클은 없다 보다는 조금 보완될 필요는 있다? 좀 점잖게 말하자면 보완될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들에 대해서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코빗 리서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연례 리서치가 나왔는데 이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첫 번째 사이클 2010년도에서 13년도 그리고 14에서 17년도 18에서 21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22년도에서 25년도의 사이클을 이렇게 쭉 똑같은 시계열로 나열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복잡하니까 뭐 건너뛰더라도 사이클의 막바지의 특징이 뭡니까? 사이클 막바지의 특징은 미친 듯한 상승이다. 그러고 미친 듯한 하락이다. 이렇게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구간 10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비교해 보면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사이클 막바지. 여기도 미친 듯이 오른다. 근데 21년도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분명히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막바지에 머물러 있는데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내려가네? 뭐 조정이네 하락이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이 선을 경계로 단순히 이제 4년마다 크게 오른다라는 얘기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크로적 요소다. 저도 이 시기에는 사실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초기 투자자들은 금리가 어떻던지 저쩌던지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썼다. 그간 금리를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것도 맞지만 어쨌든 이때는 시기적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20년대 접어들면서 이 두 구간에서는 제로 금리에서 탈출해서 고금리 사이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결국에 미친 듯한 펌핑이 나왔던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는 상황적인 매크로적인 요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M2에 대해서도 그러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유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 저희가 금리를 봤잖아요. 금리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금리를 M2를 금리로 곧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국에 금리가 내린다면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된다? 일단 투자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늘어난다. 결국에 이런 요소들이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녀석을 다시 공급하게 되고 이 돈으로 자산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이 M2 지표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글로벌 M2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리서치를 했다. 분명히 앞서 10년도에는 M2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지만 뒤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M2의 변화와 가격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M2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월 평균 상승률이 3% 정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M2가 반대로 줄어든다면은 비트코인 월 평균 상승률도 같이 내려가더라. 지금 타령하고 있는 유동성의 변화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리서치 결과는 2022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사이클부터 비트코인 반감기로 볼 것이 아니고 유동성의 맥락으로 시장을 해석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단순히 뭐 4년마다 오른다 이렇게 접근을 할 게 아니고 유동성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각 시대상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있다. 시대상.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김프가 있었다. 김프는 뭘 반영한 겁니까? 국내 거래소, 국내 알트들의 과열을 반영한 지표였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도미넌스였습니다. 이게 최근의 일이었다. 비트, 알트, 디커플링에서 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는 오르는데 왜 알트는 안 올라? 아, 이거 도미넌스 때문이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근에 생긴 변화는 레포,
그리고 M2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 뭘 반영하는 거겠습니까? 매크로적 유동성을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다. 유동성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이클 타령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분량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말을 많이 못하는데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은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